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영양학 과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영양학은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이제 몇 시간 진행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1교시 첫 번째 과목에 나오는 문제죠. 그리고 영양학하고 생화학하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 영양학 부분 같은 경우에가 총 45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유인물 나눠드렸죠. 프린트물 같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양쪽을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맨 앞에 제가 써놓은 게 뭐였었냐면은, 영양학이라는 과목에는 기초 영양학, 고급 영양학, 그리고 생애주기 영양학 이렇게 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과목 요약 정리 드렸던 것보다 이 영양학 쪽은 조금 더 많아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근데 문제가 이렇게 길진 않거든요. 길진 않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계속해서 암기하시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 문제 이제 모의고사 1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첫 번째가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식품 교환표가 있고요. 식품 교환군 혹은 교환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 구성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식품 교환표, 이거는 식사요법 시간에 들었었는데,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식사요법에서 언급을 했던 걸로 해서 1 교환 단위당 바로 당, 단백질, 지방, 열량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당뇨 환자들을 교육한다든지, 또 신장질환 환자들한테 있어서도 이쪽을 식품교환표를 이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1 교환 단위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고요. 이 식사 구성안이라는 것은 한 끼 먹을 때, 한 번에 먹을 때 1회 분량을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라고 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시한 것이 식사 구성안이에요. 그리고 이 식사 구성안을 가지고서 제가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려서 자전거를 그려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해서 이 식사 구성안을 이 자전거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있고 앞바퀴 뒷바퀴 핸들 이런 거 못 그려요, 저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있었을 때, 자전거 있었을 때 바로 이제 앞바퀴에 물이 그려져 있고요. 물컵이 그려져 있어요. 앞바퀴에는 이렇게 물컵이 그려져 있고, 뒷바퀴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배분표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면적별로 제일 많이 먹어야 되는 것이 곡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우유, 유제품류 이렇게 쭉 나눠져 있는 것이 뒷바퀴에 배분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전거를 그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해서 비만이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의미인 거고요. 물을 그렸던 이유는 충분한 물을 마셔라, 그런 의미인 거고요. 뒷바퀴에는 이렇게 배분표에 따라서 음식들을 골고루 먹어라,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가 곡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고기, 생선, 달걀, 콩류가 있고요. 그 다음 있었던 게 채소류가 있고요. 과일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적은 표로 있는 것이 우유 및 유제품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식사 구성안에서 있었던 것이 하나가 빠졌네요 라고 했는데, 유지 및 당류가 있거든요. 유지 및 당류가 있는데, 유지 및 당류는 식사 구성안 표에는 있어요. 표에는 있는데 자전거 뒷바퀴에서는 빼버렸어요. 왠지 자전거 뒷바퀴에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먹어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할까봐 있어요. 식사 구성안 내에 있는데 다만 그림에서만 없앤 거예요. 자전거 뒷바퀴 그림에서만 없앤 것이 유지 및 당류다라고 해서, 곡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식사 구성안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이거 한번 여러분 기억해 놓으세요. 매일 2번에서 4번 정도는 먹어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곡류고요. 고기, 생선, 달걀, 콩류 같은 경우에는 매일 3회에서 4회 정도는 먹어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매일.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매 끼니 때마다, 매 식사 때, 아침, 점심, 저녁 매 끼니 때마다 최소한 이거는 2가지 정도는 먹어라, 두 가지 정도는 먹어라 라고 해서, 나물, 생채, 쌈 뭐 등등등의 형태로 해서 채소류는 매 끼니마다 2번 정도씩은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과일류 같은 경우에도 매일 1개에서 2개 정도는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에도 매일
한 번에서 2컵 정도는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웬만한 것들은 매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채소류는 많이 먹어야 되니까 몇 끼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식사 구성안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전거로 나타내는 것을 식품 구성 자전거라고 하는구나. 앞바퀴는 물, 뒷바퀴는 면적으로 표현을 했다. 자, 설명드렸으니까 문제를 볼게요.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식품군별 교환 단위를 활용했다. 아니잖아. 얘는 교환군표가 아니니까. 신체적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아니잖아요. 자전거를 그렸던 이유가 운동하시오 라는 거였죠. 6개의 식품군이 자전거의 뒷바퀴에 제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뒷바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유지 및 당류는 빼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뒷바퀴에 5개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는 5개. 자전거 바퀴 내의 식품군별 면적은 일정하다. 아니에요. 많이 먹어도 되는 것부터 면적이 달라져요. 이렇게. 그래서 식품군별 권장 식사 패턴의 섭취 횟수, 분량을 고려해서 제시하였다. 정답은 5번이에요. 식사 구성안도 딱 이 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케몬의 성장 곡선이라 니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라고 물었죠.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프린트물에서 17페이지 펴보세요. 17페이지.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생애주기 영양학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성장, 발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장이라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크기, 길이가 커지는 것을 우리가 너 키 진짜 많이 컸다. 키 되게 많이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크기나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 정말 소근육이 많이 발달되었네. 그래서 아가들이 왜 단추도 나중에는 지퍼도 잠글 수 있고 단추도 깰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발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기능들을 하는 것을 바로 발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는 세포가 성장할 때 맨 처음에는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세포 수가 증가를 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랬는데 여기서처럼 1, 2, 3, 4에서 1은 맨 처음에 DNA 수가 증가를 해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DNA 수, 분열이 일어나니까 수도 증가하고 크기도 증가를 해요. 크기도 증가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 나와 있죠. 3단계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증가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크기의 증가, 네 번째는 기능이 발달, 기능이 통합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성장이겠죠. 성장이고 크기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성장 발달 해당이 되는 것들 세포 성장 단계도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잘 물어보는 게 그 그림이에요. 그림 한번 딱 봐 놓으세요. 이제는 보시면은 그 아래로 Y축 먼저 그래프를 먼저 보시면은 0, 2, 4, 6, 8, 10 이게 나이예요. Y축은 나이고요. X축은 나이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로로 Y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봤더니 개인별 성장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앞에 거부터 봐보세요. 맨 앞에 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프의 모양이 맨 앞에 해당이 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경계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뇌신경은 여러분들 뇌에 해당이 되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을 해서 거의 3에서 6세면은 다 끝나요. 거의 성인의 90%까지 발달이 되는 것이 신경계예요. 그래서 뱃속에서의 태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경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계형의 특징 한번 알아둡시다. 여러분들 아가들이 제일 많이 클 때가 보통 태어나서 여러분들 이거 이따 제가 다시 얘기할 건데 태어났을 때 신생아로 태어났었을 때 그냥 평균 50cm라고 칩시다. 50cm고 키는 50cm 그 다음에 몸무게를 3kg이라고 보자고요. 물론 아가들마다 뭐 60cm 아가도 있고 4kg짜리 아가도 있지만은 태어났었을 때 50cm에 3kg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가 100일 무렵 있잖아요. 100일 때가 제일 젖살 올라서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가 됐었을 때 키 같은 경우에도 자라기도 하지만은 몸무게가 이때가 거의 6에서 7kg으로 해서 2배로 자라요. 이때가 제일 통통하게 자라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돌 무렵이 되게 되면은 12개월 해서 돌이 되게 되면은 이때 몸무게가 여러분들 몸무게 몇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돌 때 아기들 몸무게가 10에서 12kg예요. 그래서 10kg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들의 경우에 거의 3배가 자라게 돼요. 3배가 자라게 되고 1년을 기준으로 3에서 4개월일 때는 2배가 자라게 돼요. 근데 키 같은 경우에는 50cm였던 키가 1m, 100cm가 되는데 2배가 되는데 100cm에 해당이 되는 2배가 되는 데는 4년이 걸려요.
그래서 보통 5살? 우리 나이로 5살 정도 됐었을 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는 제가 기억하는 게 8살 입학했었을 때 제 거 그 생활기록부를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숫자가 저는 기억이 나는데 119에 19여서 제가 기억을 해요, 숫자를. 그러니까 119cm에 19kg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평균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걸로 했었을 때는. 이걸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키는 4년이 걸리는데 몸무게는 바로 1년이 되면은 3배로 자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급성장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 한번 태어나서 쫙 한번 급성장이 일어났다가 완만하게 진행이 됐다가 다시 한번 확 클 때가 중학교 때 크잖아요. 여자애들은 중학교 때, 남자애들은 고등학교 때. 그래서 1단계 한번 컸다가 멈췄다가 2단계로 쭉 이런 식으로 커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때 1성장기, 청소년기 때 제2성장기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아래 거 봐보세요. 생식기형이라는 것은 이제 뭐 생리가 시작이 되고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발달을 하고 겨드랑이 털이 나오고 이게 생식기형이거든요. 생식기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어렸을 때는 가만히 있잖아요. 어렸을 땐 가만히 있다가 보통 이제 12살, 13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아이들이 더 빨리 시작해요.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나요. 남자아이들은 늦게 시작하고 늦게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뭐 심지어 군대 가서도 키가 큰다, 장가가고 나서도 키가 컸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뒤늦게 발달을 하는 것을 생식기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거 잘 물어봐. 여기에서 여기 선에 해당이 되는 것이 100%인데 거의 200만큼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걸 물어봐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흉선이에요. 흉선. 림프계형이라고도 하고 흉선형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게 200%까지 발달할 때 나이가 12살 때쯤이에요. 그래서 이때 흉선 쪽에 해당이 되는 면역이 제일 높아질 때가 이거예요. 제일 높아질 때가. 그래서 신경계형, 임파선형, 생식기형, 그 다음에 일반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봤잖아요? 2번 문제 봐보세요. 2번 문제 보시면은 다음은 스케몬의 성장곡선이다. 니은에 해당이 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간단하게 물어봤죠, 그냥. 그럼 니은에 해당이 되는 거 여러분 여기서 못 찾으셔야 돼요. 신경계형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애주기에서 성장발달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3번, 4번, 5번, 6번까지를 바로 이제 탄수화물 문제를 넣어놨어요. 3, 4, 5, 6에 해당이 되는 문제를. 이제 이거 프린트물 다시 맨 앞장으로 넘겨보세요. 1페이지부터. 자,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 잠깐 봐보실래요? 보시면은 제가 1장 탄수화물에 이게 여러분들 한 가지 과목을 공부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잘 해놓게 되면은 식사요법하고도 되게 많이 접목이 돼요. 그 다음에 영양학 공부를 잘 해놓잖아요. 식품학 문제도 쉬워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물이 좀 내용이 많더라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과목을 보든지 간에 훨씬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류를 해놨던 게 탄수화물의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자 쭉 그래서 단당류 한 개짜리인데 오각형의 형태를 갖는 오탄당, 육각형의 형태를 갖는 육탄당이 있다. 두 개가 뭉쳐져 있는 것을 이당류라고 해요. 자, 여기에는 메가당이 있고 서당이 있고 유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짜리를 올리고당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다당류는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걸 다당류라고 해요. 근데 똑같은 것이 여러 개 뭉쳐있는 것을 단순다당류, 서로 틀린 것들이 섞여있는 것을 복합다당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단순다당류인데 얘는 글루코즈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다당류지. 그 다음에 복합다당류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은 2가지, 3가지가 섞여있는 것들이에요. 펙틴, 헤파린 이란 것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기능 봐보세요. 우리가 여기 기능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들이 우선순위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첫 번째 기능이에요. 우리가 밥 먹어라, 밥 먹었냐, 밥은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그만큼 이제 에너지원으로 중요한 거잖아요. 탄수화물 이러면 무조건 에너지예요. 첫 번째는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이 전략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식사법 시간 했던 거 기억나시죠? 탄수화물이 충분히 있어야지 체조직을 분해를 하지 않는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내 몸을 분해해버린다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바로 단백질 전략작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진짜 3가지 중에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야 되겠다. 그러면 케톤증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최소한 당을 100g 이상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당질이 부족하게 되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지방이 분해가 되면 케톤체를 만들더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케톤체 보시면은 아세토아세테이트, 아세톤, 베타하이드록시비트레이트라고 했고요. 특히 여기 두 번째에 있었던 아세톤이 숨을 통해서 나와서 당뇨 환자들은 숨결에 과일 썩은 향이 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아세톤. 그래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바로 당질의 평균 필요량하고 권장 섭취량이 처음 들어갔어요. 이거 꼭 외우세요. 그래서 바로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그리고 제가 그 이론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론 교재에 제가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요약본이 교재에 실려 있어요. 근데 이 문제풀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혹여 없으시고 아니면 나는 졸업한 지가 좀 됐어.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2015 버전이야 라고 하실까봐 제가 그거를 자료실에다 올려놨어요. 학원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거기에서 다운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강으로 오신 분들은 좀 자료를 뽑아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그 자료를 열어달라고 하시던지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로 보세요. 2020 버전으로 나와 있는 거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 자, 그래서 그 내용들 평균 필요량이 100이다. 권장 섭취량은 130이다.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미료로서 작용을 한다. 또 우리 몸의 혈당을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당. 자, 그 밖에 바로 RNA, DNA, 효소 이러한 것들에도 중요하고 간 해독 작용, 글루크로닉 액시드로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탄수화물의 소화에 대해서 탄수화물의 소화는 우리가 입에서부터 오랫동안 저작작용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구강, 바로 타액, 침, 알파 아밀라제가 들어있고 여기서부터 전분을 분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 저작작용 오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는 못해요. 위산이 바로 쇄적 활성도가 되질 못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분해 역할을 해주는 것은 췌장의 알파아밀라제. 췌장의 알파아밀라제가 소장으로 들어와서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당류를 분해하는 말타제, 슈크라제, 락타제는 여러분들 췌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은 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장.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우유를 마셨어. 그때까지는 내 몸에 락타제가 나 필요한가 봐. 이렇게 이제 얘가 기능을 하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우유를 자꾸 안 먹네. 그러니까 장선에 있었던 말타제를 분비하는 것들이 나 이제 필요 없나 봐. 라고 하면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기 이후에 어쩌다가 우유를 먹었을 때 정말 가스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래 라는 것이 락타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내 몸이 필요 없는 줄 알고. 바로 이걸 유당불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타제, 슈크라제, 락타제이고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의 흡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먼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소화가 제일 잘 되고 흡수가 제일 잘 되는 게 당질이에요. 당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98 숫자 외워놓으세요. 98까지 흡수가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질은 반드시 단당으로 쪼개져야지 몸에 흡수가 돼요. 단당으로 쪼개줘야 되는데 갈락토즈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 포도당이고요. 그 다음 과당이고요. 만노주고요. 자이로즈예요. 그래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이 제일 빠른데 자, 여기 밑에다가 왜 이것들이 제일 빠르냐면은 빠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수송 방법 중에서 능동수송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촉진확산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확산 방법이 있는데 이 능동수석은 에너지, 모터, 자동차 이러한 걸로 해서 순식간에 이동을 해버리는 것이 능동수동이에요. 얘는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데 얘는 깔판, 썰매가 있는 거예요. 썰매를 타고 내려오게 되면 이동수단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무게에 따라서 내려오는 게 확산인 거예요. 그럼 제일 늦어요. 그래서 능동수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의 경우에가 능동수동으로 이동이 돼요. 촉진확산으로 이동이 되는 것이 과당이에요. 그냥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그래, 갈락토즈하고 포도당이 들어올 때 왜 빨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빠르냐면은 얘네가 바로 ATP를 이용해요. ATP라는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고 나트륨, 칼륨 펌프, 우리가 세포 내외에 있어서 조절작용을 하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하면서 ATP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봐요. 세포 내로 이동을 할 때 나트륨하고 같이 이동하는 것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를 한번 꼬아서. 그래서 이 말 뜻이 뭐냐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사용하는 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가장
세포 내로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것은 무엇이냐? 갈락토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갈락토즈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동할 때 왜 빠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ATP를 이용한다. 나트륨 칼륨 펌프를 사용한다.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면은 이용이 될 때 나트륨하고 같이 흡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조금씩 꼬을 수가 있어요. 문제가. 그래서 그 말뜻이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하니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구나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능동수성에 제가 써놨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사용하고 ATP를 이용한다. 여기에 갈락토즈 포도당이 있다. 아미노산 중에서는 중성 염기성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혈당 조절 잘 물어봐요. 이거는 식사요법 시간에, 당뇨로도 영양학 시간에 이렇게도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혈당을 딱 하나 낮추는 호르몬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인슐린은 에너지로 사용하고 남았어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그래도 남았어 중성지방으로 저장해요. 그리고 이제 혈당이 떨어져 있었을 때 그래? 그럼 혈당 올려야지 라고 하는 첫 번째가 글루카곤. 자, 그 다음에 부신 수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스트레스 받았어. 부신 피질에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갑상선 호르몬도 올려요. 성장 호르몬도 올려요. 이렇게. 그리고 자, 탄수화물과 건강에서 너무 많이 먹었어. 특히 단순당, 바로 흡수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 많이 먹게 되면 비만 오죠. 혈당 너무 높아졌어. 당뇨 와요. 그 다음에 열량만 잔뜩 들어있는 단 것들만 먹었다. 영양불량 와요. 그 다음에 당질 섭취가 너무 부족했다. 지방의 불완전 산화물이었던 케톤체 와요. 또 락토즈가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게 되면은 유당불내증 옵니다. 또 설탕, 아직은 추정이에요. 추정에 해당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 과잉행동장애라고 말하는 것이 ADHD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아동기하고 이제 유아기 때 문제가 되는, 아동기에 문제가 되는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만 7살 정도로 해서 만 7살 정도면 초등학교 1학년 정도잖아요. 이때 남자아이들하고 여자아이들 중에서 정말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1학년 담임 맡으면 미쳐버린대요. 반에 꼭 이제 ADHD 아이들이 이제 한두 명씩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힘 조절이 안 돼서 순식간에 밀어버린다든지 그냥 그 가위를 가지고서 앞 친구 머리카락을 막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가위 잘 든지 보려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이러는 건데 이제 이게 이제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3배 정도 많아요. 근데 왜 도대체 이러냐라고 봤더니 대뇌 부분에서의 이 판단 능력을 하는 곳에서의 여러 가지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 원인이 도대체 뭐야? 라고 봤더니 단순당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설탕을 아마도 과잉으로 단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 아니면은 식품 첨가물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너무 과하게 먹게 되면서 뇌가 정상적인 신경활동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거든요. 그래서 주의력, attention deficit, 주의력이 결핍되는 행동 장애로 본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확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설탕 문제가 있고요. 충치도 참고로 봐놓으세요. 충치 같은 경우에는 구강 내 균 때문에 발생이 돼요.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균인데 이 균이 치아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내가 끈적끈적 떡, 빵, 캐러멜, 젤리 이런 것들을 먹었잖아요. 그럼 이거 자체가 충치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충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치아 표면에 음식물이 이렇게 묻어 있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말한 스트랩토코커스 뮤탄스라는 세균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이 세균이 음식물들을 이용해서 산을 만들게 돼요. 이 산이 바로 치아를 공격하는 것을 충치, 치아오식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균. 근데 어제 제가 재밌는 기사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과학이라는 것은 새로운 연구들을 하잖아요. 입안 상태가 치매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게 맞대요. 그래서 아침 시간에 정말 양치질 잘해줘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양치하고 그 스케일링해서 치석 제거하는 거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치석 같은 게 방치가 돼버리면 치아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치아 밑까지 염증을 일으켜서. 그래서 치석은 1년에 2번 정도씩 그 스케일링을 받아주는 게 좋은 거고. 그다음 한 번은 의료보험으로 다 공짜로 되는 거 아시죠? 1년에 한 번씩은. 근데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안 온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 때문에 알고 오는 사람이 채 20%도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은 무조건 공짜예요. 국가에서 다 제공해주는 공짜로 들어가는 건데 스케일링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해당이 되는 균들이 신경을 타고 뇌로 들어가서 뇌 병변을 일으키고 치매를 일으키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치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요즘에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양치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당장 못할 때는 맹물로라도 입안을 헹궈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치 얘기까지 있고요. 갈락토즈를 대사시키지 못하는 질환을 갈락토세미아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였을 거예요. 바로 갈락토세미아 환자들한테 어떤 효소가 작용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했었는데 그 효소 이름이 갈락토즈 1포스페이트 유리들 트랜스퍼라제예요. 이 효소 이름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즉 갈락토즈가 글루코즈로 바뀌는데 3개의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 3개의 효소 중에서 가장 부족되는 효소가 바로 갈락토즈 1포스페이트 유리들 트랜스퍼라제라는 효소예요.